오늘 같이 다뤄볼 건 상표 등록에 대한 겁니다. 상표권의 효력이라는 것은 상표권자는 등록된 상표를 해당 상품에 대해서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제3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국내에서 등록받거나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등록받거나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먼저 어떤 상표에 대해서 선정해서 그 사람이 등록받았다. 그러면 나는 그 상표와 동일한 것과 유사한 상표와 상품에 대해서 국내에서 등록받거나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용한다? 허락 없이 사용했다? 그쪽에서 나한테 침해 주장하겠죠. 그래서 상표권과 비즈니스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거는, 상표명을 사용하기 전에, 사실 상표명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상표를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할 거야, 내 상표를 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상표를 사용할 거란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상표를 사용하기 전에 상표권 검토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특허가 똑같아요. 근데 뭐를 검토하느냐? 첫 번째,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상표권을 확보될 수 있는지. 특허 관련해서는 뭐라고 저번에 얘기했었냐면, 내가 그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등록된 특허를 침해하는 여부를 따져보는 거겠죠. 두 번째는 내가 그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을 특허권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상표 같은 경우는 상표권으로 확보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보통 상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을 판단해요. 상표명, 그 브랜드명이 있고, 그 상표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 산업 분야. 그래서 상품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상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내가 어떠한 상표를 출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상표를 어떠한 류에 대해서 출원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상표명하고 내가 상표를 사용할 곳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상표를 등록받는 절차를 보면은 상표 출원, 똑같이 이제 특허 받고자 하는 기술 문서를 적어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특허 출원을 했던 것처럼, 상표 출원이라는 것은 내가 상표권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것들을 기재를 해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를 상표 출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한 개의 상표 1출원 원칙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 개의 상표를 할지라도 다수 개의 산업 분야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45개 류가 있는데, 그 45개 중에 내가 권리로 사용하고 싶은 그 류를 정해서 거기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상표를 출원하면 신상을 내고 곧바로 다 등록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특허 등록 요건이 있는 것처럼 상표 등록 요건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표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상표 등록될 수 있어요. 상표 등록된 상태에서 상표권이 발생하는 거죠. 상표권 같은 경우는 상표 등록을 받으면 등록일부터 10년이고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특허나 디자인 같은 경우는 등록이 되면 출원일부터 20년이고 그 기간이 권리존속 기간이 끝나면 그냥 만료가 되는 거예요. 상표 같은 경우는 등록일부터 10년인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갱신하면 반영정을 사용 가능하다. 그 상품과 서비스업들을 총 45개로 분류해서 내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 한 개의 류에 대해서 20개의 지정 상품을 이제 지정을 하면은 기본료에 해당되는데, 최근부터는 한 개의 류에 대해서 10개의 상품까지는 기본료, 그리고 한 개의 상품을 더 지정 추가한다. 그러면은 2,000원씩 더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울 때 특허는 어떤 기능과 기술과 구조에 대해서 보호하는 거고, 상표는 어떤 식별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보호하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상표를 생각할 때는 항상 식별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지금 출원돼서 지금 심사 중이거나 아니면 이미 등록됐거나 이러면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같은 경우 내가 출원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앞에 두 가지는 해당되지 않지만은 기타 공익상의 이유를 정할 경우 공소 양속에 반대된다. 그러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상표 관련해서 상표 출원할 때 이게 등록이 될까 안 될까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식별력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이미 지금 출원돼서 심사 중이거나 등록된 경우인데 상표가 등록된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왜 상표가 출원 중인 거에 대해서 거절료가 해당되지 생각할 수 있어요. 상표 출원하게 되면은 그 상표가 심사를 통해서 등록이 될 수도 있고 거절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표 출원 중인 거가 딱 뜬다. 그럼 일단 거절료가 나와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그게 거절이 됐어. 그러면은 얘가 다시 내가 출원한 게 심사가 재개가 돼서 다시 상표 등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표 식별력이 없다. 어떻게 봐요? 식별력이 없느냐? 식별력이라는 건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딱 봤어요. 이거 삼성전자 제품이네. 1000%, 1000원 어떤 걸 보고선 삼성전자 거구나 보통 알아요? 로고이라고. 그렇죠. 로고 같은 거. 아니면 그 모양만 보고도 저거 삼성전자 거네. 삼성전자 건줄 알고 샀는데 삼星전자 거였어.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나는 분명히 뭐라고 써 있어가지고 무슨 전자가 써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건 줄 알고 샀는데 삼星전자 거였어. 이게 수요자가 오인용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상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星전자나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거에 대해서 침해라든가 그거 쓰지 말라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만이 나의 고객들이 나의 상품에 대해서 오인 혼동을 얻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별력 있는 상표라는 거는 상품 자체 명칭이에요. 상품 명칭 자체. 예를 들어서 호두과자한테 호두과자 품목인데 나는 상표 명칭 브랜드를 호두과자라고 할 거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 브랜드인데 차가 영어로 카니까 나는 CAR 카라고 할 거야. 아니면은 청바지니까 난 청바지라고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식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청바지가 나와서 이게 청바지 회사의 청바지인지 누구 회사의 청바지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 자체의 명칭을 내 브랜드화한다. 이거는 식별력이 없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상품의 산지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하는 어떤 그런 브랜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산에서 인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브랜드명을 상표 출원할 거를 금산 인상을 할 거야. 이러면은 상품의 산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거는 식별력이 없다고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좋은 제품이다. 그래서 나는 특급이라고 뭔가 명칭을 붙일 거야. 그래서 만약에 특급 인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특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이거는 품질 표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식별력이 없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급 인삼이었으니까 인삼에 대해서 이걸 식별력이 있느냐고 판단할 텐데 인삼은 역시 뭐예요? 네, 그거니까 상품 명칭 자체니까 또 그 식별력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품 같은 경우는 학생용 분필 이런 브랜드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용 그거는 어디에 넣어요? 품질에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 걸 나타내니까 이건 식별력이 없어. 그럼 분필에 대해 식별력 따져야 되는데 분필 상품명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학생용 분필이라는 그런 브랜드는 식별력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돼요. 잘 알려진 명칭. 예를 들어서 한국 이렇게 하면은 요즘 코리아가 한참 뜨니까 외국에서 좋을 것 같죠. 한국 하면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상품을 사오려고 이게 한국의 대표 제품인가 봐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이라는 명칭을 붙일 거야. 근데 한국이라는 거는 잘 알려진 지명이기 때문에 역시부터 식별력을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 나와 있는 이런 다 지명도 마찬가지예요. 잘 알려진 지명 같은 경우는 식별력이 없다.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지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식별력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흔히 있는 성 다 나열이 되어 있죠. 아니 명칭 이런 거는 역시 식별력이 없다고 인정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긴 글자의 브랜드를 기억하는 게 좋을까요? 짧은 문자의 브랜드를 기억하는 게 좋을까요? 고객들이 짧은 거죠. 짧은 거. 제가 처음에 이제 회사를 창립했을 때 소셜 IP 허브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기억을 못해. 앞에 소셜만 기억하고 뒤에 IP 허브 다 기억을 못해요. 제발 좀 회사에 좀 줄여라.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걸 바꾸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거의 10년 지난 다음에 소셜 IP 허브에서 소셜이라는 단어 뺐어요. 그래서
IP 호구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각종 사람들은 브랜드를 가질 때 되게 짧은 브랜드를 가지려고 원해요. 그런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한글 한자라든가 영문 두자 그 정도 같은 경우는 또 식별로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짧게 하다 보면 식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기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지 못하는 상표. 그러니까 상표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상표의 출처를 표시하는 거예요. 어떤 로고를 딱 봐서 이거는 LG에서 만들었네. 이건 삼성에서 만들었네. 출처를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삼성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좋아. 그럼 가격이 좀 비싸도 난 여기서 사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새는 삼성 제품과 비슷해. 근데 모르는 브랜드란 말이야. 그래요. 이 브랜드가 AS가 좋을까? 어떨까? 좀 가격은 좀 싸지만 내가 좀 부담스럽네? 라고 심지어 부담을 느낄 수 있겠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외관이 비슷하면 나는 돈이 없어. 자취를 하고 있어. 그러면 비싸지도 않아. 그러면 아마 브랜드가 없는 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가 제품일수록 브랜드에 영향을 많이 있죠. 자, 두 번째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라는 거는 동일, 유사.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동일하고 유사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표를 출원하고 딱 검색을 해봤더니 나하고 내가 세 글자고 세 글자인데 앞에 두 글자는 같고 뒤에 한 글자가 달라. 동일하진 않죠. 근데 그 유사범위에 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상표를 출원하고자 할 때는 그 유사라는 걸 자꾸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이건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상표를 출원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 간에 검색을 할 때는 동일, 유사를 살펴본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등록된 경우가 선등록된 상표가 있었다? 곧바로 거절을 나와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상표 출원 중인 게 있다. 그럼 역시 그것도 거절 위반하거든요. 거절도 확정은 아닌 거예요. 그 나보다 먼저 출원된 상표가 등록이 되면은 내 건 당연히 거절이 되는 거고, 그냥 출원된 게 만약 거절 요청이 됐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면은 내가 식별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 등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출원되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타인의 상표와 상품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검색을 해봤더니 나하고 유사한 게 있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를 등록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타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검색을 해봤더니 심사 과정에서 그게 나왔어. 나하고 유사한 게.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출원해서 반드시 등록받고 싶다. 앞에 사람의 상표를 사면 됩니다. 내 권리로 만들어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 범위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타인의 권리다. 내가 나의 돈 주고 사버리면은 내가 지금 출원할게 등록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국기나 국장이라든가 공공단체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무궁화는 보통 국가를 뜻하잖아요. 또 IMF라는 기구가 있고 WTO라는 기구가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떤 유명한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라든가 선량한 풍속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상표, 예를 들어 사기꾼이나 소매치기 이런 문자들, 또 외설적인 도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식별력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소 양속에 반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지, 저명한. 주지라는 거는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명한, 아주 유명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타인의 미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 상표.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안 나와. 그 얘기는 출원이 안 됐다는 거야. 등록 안 됐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원체 유명해. 그러면 그 사람이 원체 유명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등록받거나 출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식별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안 됐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문학상을 특별문학상 받은 사람 검색해가 없어. 내가 등록해놔야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이제 우리가 늘 따질 때 상품이 동일 유사하냐 이렇게 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관의 유사, 두 번째는 호칭의 유사, 세 번째는 관념의 유사라는 거예요. 외관의 유사는 시각적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세요. HUP가 있고 HCP가 있어. 분명히 가운데 글자는 다르죠.
글자는 다른데 뭔가 멀리서 봤을 때는 혼동의 지금 오인 혼동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유사하냐 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청각적인 거. 여기서 보면 또 이제 예로 드는 게 알파벳이 있고 한글이 있어요. 한글이 있는데 외관 당연히 다르죠. 영어하고 이제 뭐죠? 한국어하고 또 실제 읽어봐도 달라요. 푸드젠이 있고 푸르젠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듣다 보면은 유사하게 들리실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적인 거,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청각적으로 유사하냐 그 범위에 들어가면은 유사라고 따져줘요. 그러니까 간념이라는 거, 외관도 다르고 귀에 들리는 것도 달라.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도 다르고 청각적인 것도 달라. 근데 그 상표의 의미가 또 관념이 서로 유사한 경우, 예를 들어서 영어로 K-I-N-G, 킹이에요. 킹. 발음도 킹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이제 왕이라는 걸 했어. 왕은 시각적인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외관도 다르고, 호칭도 달라요. 근데 관념은 킹이나 왕이나 임금 비슷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임금님표 밥상 있어. 어떤 사람이 왕의 밥상. 그럼 유사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 따지면 되고, 여기에다가 뭐 유사 판단 같은 경우는 지정상품이 동종인가 여부는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에 비춰가지고 거래 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진짜 통념이란 말이 참 어려운데 실제 이제 법원에 가면 우리가 들을 때는 다를 것 같은데 법원 판사는 또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거래의 통념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보라고 했어요. 식별력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동일 유사 선출원 선등록 상표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출원하고자 한 것들을 봤더니 식별력이 없어. 텍스트, 문자로 된 것 중에서. 그러면 그 식별력 확보하기 위해서 뭐 그 문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다 다른 문자, 식별력이나 다른 문자를 거기다 더하거나 아니면 식별력이 있을 만한 로고를 더 추가를 하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동일 유사의 선출원 중이거나 선등록 상표가 있어. 그러면은 선출원 같은 경우는 기다렸다가 걔가 등록이 안 되면은 내가 신청받아서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로고를 붙여가지고 뭔가 회피하려고 해요. 동일 유사 선등록 상표에 있을 경우에는 로고를 붙여가지고 뭔가 회피를 하려고 해요. 거절을 하려고 해요. 자, 신규 프로. 만약 동일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어. 근데 거기다 로고를 붙이면은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네. 약간 좀 착각할 수 있어요. 얼핏 보면 비슷하니까. 그렇죠. 네, 우리 착각할 수 있고 결국은 이제 모의 혼동이 있는 거고 결국은 선등록 상표의 문자가 내가 출원하고 있는 문자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면은 거기다 뭐를 갖다 붙이든 간에 상표 침해가 되는 거예요. 상표 침해. 이건 인정. 약간 좀 특허도 좀 다르죠. 특허에서는 그건 아니야. 약간 그거 좀 그거 기본 혼동이 되고 일단 이것만 따로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 중에 선 등록된 상표에 문자 동일한 게 있어. 포함이 돼 있어. 그럼 거기다 로고를 붙이든 텍스트를 붙이든 간에 이 선 등록된 상표에 뭐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면 이거는 등록이 안 돼요. 거절이 돼요.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브랜드를 변경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용하던 것을 아예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이번 보시 생각을 계속 해보세요. 상표 같은 경우는 동일 유사 선등록 상표가 있으면 무조건 브랜드를 바꿔야 된다. 거기다 뭔가를 더 붙인다고 해가지고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상표라는 것은 업무상 신용 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를 위한 거다. 결국은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이 취지로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덕분이라는 거를 상표 출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상표 등록 가능성 검토를 해봤죠. 그랬더니 이미 출원돼서 등록된 게 있는 거예요. 덕분이요. 덕분이네. 덕분.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요. 그럼 여기는 선등록 상표는 덕분이요. 네 글자. 덕분이네. 통닭. 6글자. 덕분. 영어로 돼 있는 거. 그러면 우리는 한글 덕분 2글자인데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좀 아까 이제 신규현 이제 프로 그런 똑같은 사례인 거죠. 근데 덕분이라는 이음절로 출원한다고 하더라도 선행 상표들이 덕
덕분이 요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구라는 거는 그 상표 출원한 그 내용 중에 뭐 식별력을 확인하든 아니면은 선등록 상표에 있는지를 여부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덕분이요라는 게 등록을 위해 신청할 때는 심사관이 관심을 둔 게 이호에 관심을 둔 게 아니고 덕분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을 둔 거예요. 그래서 덕분이라는 키워드가 식별력이 있느냐, 덕분에 해당되는 선등록 상표에 있느냐 그 여부를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선행 상표들은 덕분이 요구이기 때문에 여전히 거절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두 번째는 립카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돼지 등갈비 돈카츠를 립카츠라는 명칭으로 상표 등록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립카츠라는 거는 등갈비로 만든 돈가스라는 의미로 직감되어가지고 지정 상품의 직접적인 표시 상품에 해당된다고 우리는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립카츠를 검색을 하니까 그냥 보통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식별력 부족하고 이미 지금 인터넷상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선행 존재 부재로 등록이 어렵다